자, 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로 찾아오신 형님들은 오늘도 감사드리고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방제에 날씨 분석까지 했다 그랬거든요. 나는 일단 이 첫 경기부터 매우 의심스러워. 10.5예요 기준점이. 근데 10.5인데 다소간에 요즘에 세인트루이스나 시카고 컵스나 이렇게 못 치는데 이 경기를 왜 10.5를 줬을까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리글리 필드예요. 딱히 보니까 해외에서 벌어지는 경기도 아니고 그냥 리글리 필드에서 벌어지는 경기인데 왜 이렇게 이게 기준점을 높게 줬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지금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나 이런 것도 좀 찾아봤어요. 윈드 스피드 해가지고 이 경기에서 내일 그냥 좀 바람이 많이 부는 경기들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대 컵스 경기가 바람이 꽤 많이 분다고 하네. 이런 것들이 발견은 되더라고요. 어제도 컵스랑 세인트루이스 경기가 이마나가 등장이었잖아. 이마나가가 또 플라이 볼트 쓰기도 하고 바람의 영향을 꽤나 많이 받는 편인데 어제 경기는 오늘보다도 더 이렇게 바람이 더 세게 불었는데도 어제 경기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났거든요. 윈드 방향성 이런 것들도 약간 외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 기상 예측도 힘들지만은 미국도 당연히 어렵게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딱히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어제도 언더였었거든요. 거의 막 5, 6회까지는 그냥 0의 행진이었었고 그리고 양팀 선발 생각하면은 자 일단 타이온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시즌 방어리 3.09로 매우 좋기는 하나 얘가 좋은 기간이 있었었고 시즌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탔었고 최근 들어서는 막 4이닝 7실점 4.2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실점이 꽤 많기는 해요. 하지만 가장 최근 템파베이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그래도 한번 이렇게 잘 수습은 했다. 반면에 미콜라스는 최근 6경기 동안 이닝도 평균 6이닝 먹고 3.00 굉장히 좋은 모양새거든요. 미콜라스는 확연하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타이온이 세인트루이스 친구들한테 조금 약했다는 점도 이런 것들도 발견은 된다고 합니다. 100호 타석 동안 330 정도로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는 약했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미콜라스도 이능력이니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타이온이 통산 세인트루이스 애들 상대로는 3.09 정도로 활약이 괜찮았더라고. 상대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17년도, 18년도 정도 많지만은 최근 이제 3경기도 5.2이닝 실점, 6이닝 실점, 5.2이닝 3실점. 작년에도 그러니까 괜찮게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를 한 거거든요. 작년에 4.84로 되게 안 좋은 시즌이었는데도. 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양팀 다 최근 빠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컵스 9안타, 3안타, 3안타, 9안타. 세인트루이스 최근에 3경기 동안 8안타, 9안타, 4안타. 빠따 분위기가 엄청 뭐 이렇게 막 열이 올랐다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10.5 기조로 양팀 다 이렇게 언더가 엄청 많고 그래서 나는 10.5를 준 이런 저희를 잘 모르겠단 말이지.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시고요. 10.5 기준에다가 이게 언더가 1.96이나 줬으면 나는 못 먹어도 언더를 가야 되는 경기인 것 같아. 저는 뭐 선발의 우세라든지 그리고 어제처럼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에서 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볼티모어랑 필라델피아. 자 지금 리그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선발 투수 간의 대결입니다. 둘 다 방어율이 2.08, 2.16 뭐 이런 구도거든요. 예, 지금 각각 아메리칸 리그, 네이셔널 리그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의 대결이다. 어쩌면은 사이언까지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선수들의 대결인데 양 선수 모두 다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뭐 번즈는 최근 한 6경기 동안 모두 퀄리티 스타트에다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급 피칭 7이닝 동안 이제 3실점 이하 그런 피칭 3경기 연속으로 해주고 있고요. 휠러는 최근 그 5경기 중에 4경기가 퀄스 플러스급 피칭입니다. 이 정도로 양팀 선수들이 최근 활약도도 좋고 이렇게 딱히 한 경기씩 삥나는 그런 모습도 거의 없었어요. 볼티모어나 필라델피아 빠따가 무섭기는 하나 양 선수 모두 다 좋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다만 휠러한테 조금 걸리는 거라면 올 시즌 리얼 뮤토라 갈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궁합이 좋았는데 스톱스랑 궁합은 조금 안 좋았다는 거 이게 거슬리긴 한데요. 바로 직전 경기에서 스톱스랑 합을 맞췄을 때 7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해주기도 했다. 딱히 포수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있고 양 선수 모두 다 특히 번즈 같은 경우는 통산 필라델피아 상대로 4경기 동안 0.5 물론 이제 선발 등판은 2번밖에 없긴 했습니다. 휠러는 4경기 1.90 전부 다 선발 등판이었어요. 양 선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강한 면모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관찰이 많이 되더라고. 뭐 단적으로 이러는 것만 봐도 휠러는 243으로 좋았었고 코빈 번즈는 102로 아주 좋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가지 지표를 봐도 그냥 투수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 팀의 빠따 같은 것도 최근에 엄청 뭐 흐름을 타고 있다거나 그런 모양새까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소보다 좀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요즘에 빠따 흐름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 뭐 양팀 다 이렇게 그 OPS상으로는 3등, 4등 정도 하는 잘 치는 팀이긴 하고 필라델피아는 내일 평소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불펜 방어이나 이런 OPS가 전부 다 최상위권에 속하는 친구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강팀 간의 대결이고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다만 내용상으로는 언더를 좀 봄직은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랜타 대 템파인데, 자 왈드레비라는 친구는요 지금 애틀랜타 팜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유망주예요. 얘가 이제 드래프트 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AA를 바로 졸업을 하고 올 시즌 바로 이렇게 데뷔까지 마쳤습니다. 직전 경기 데뷔전에서는 물론 3.2이닝 7실점으로 메이저리그 쓴맛을 보기는 했었어요. 볼넷을 4개나 주고 뭐 피안타 4개, 홈런 1방 뭐 이렇게 조금 고전을 하긴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의 최근 활약도 너무 좋았었고 그냥 애틀랜타가 가장 주목하는 유망주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의 이런 좀 벽 같은 것들을 여전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애틀랜타가 조금 더 지켜본다면 좋은 활약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는 봐요. 물론 그게 당장 오늘이 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불투명하지만은 어쨌든 왈드랩은 꽤나 이제 애틀랜타 팜에서는 주목하는 유망주다. 더구나 내일 템파베이는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4리입니다. 그냥 빠따를 너무 못 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템파베이가 OPS 여전히 1등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8등이다. 작년이랑은 아주 상반된 바다를 보이고 있는 템파베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해볼 만한 것 같고, 자 애플리는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땅볼 유도 비율이 크게 줄은 것들, 특히 이 친구가 잘 써먹었던 싱커 같은 것들이 크게 줄면서 투구 스타일상으로 땅볼 유도가 안 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볼넷 같은 것들은 잘 안 준다. 그건 있는데 단적으로 애플리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피칭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실점도 꽤나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틀랜타 빠따가 요즘에 이제 또 도화선에 불이 붙었거든요. 최근 3경기 동안 12안타, 12안타, 11안타 이렇게 쳐주고 있는데, 물론 애틀랜타가 이렇게 슬쩍 빠따가 살아나다가 죽은 적도 많아요. 그래서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르긴 해. 그 마이클 해리스 2세도 지금 부상으로 나가리 되고 하면서 빠따에 슬슬 이렇게 좀 하나씩 균열이 생기고 있긴 한데, 어제도 한 회에만 막 3루런 치면서 페피오도 괴롭히고, 기본적으로는 애틀랜타 빠따는 이게 식을 때까지는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살아날 때가 되기는 했거든.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애틀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랩이 신인 투수여가지고 이 친구를 그렇게 믿을 만한 여지는 없다. 그렇다고 애플루는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관점에서 9.5여도 요즘에 살아난 애틀랜타 빠따 애플린 꽤나 공략해볼만 하고, 저는 오바도 봄직하고 와일드랩이 혹시라도 조금 잘해준다 그러면은 애틀랜타 사이드도 좋게 볼만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최근 애틀랜타 빠따는 꽤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마이애미입니다. 자 워싱턴이 지금 시리즈 내내 마이애미와의 시리즈 내내 그 좌완 투수만 올리고 있습니다. 맥켄지 고어 굉장히 잘했고 DJ 허츠 직전 경기 때 6이닝 14K인가 했어요. 메이저리그 신인 투수가 14K 한 게 또 기록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무튼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내일 또 좌완 투수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한 게 마이애미는 올 시즌 좌완 투수 상대로는 매우 약했었다. 리그 최저 기록이라고 많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3승 22패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3승 22패 맞나? 이 마이애미는 좌완투 상대로 안 좋은 그런 형국인데, 자 내일도 미첼 파커가 나옵니다. 올 시즌 여러 데뷔한 선발 유망주들 가운데 이닝도 많이 먹고 정규적으로 나와가지고 꽤나 괜찮게 해준 선수예요. 방울 3.21에다가 뭐 직전 경기는 디트로이트한테 4.2이닝 뭐 4실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결국 자책점은 없는 경기였었다. 본인의 과실은 그래도 좀 적은 편에 속했었고, 뭐 저번에 마이애미한테도 한번 4이닝 2실점으로 괜찮게 했던 바도 있기는 있었어요. 일단은 뭐 러자도도 분명히 무서운 선수입니다. 저는 늘 칭찬하는 게 좌완인데도 96마일을 갖추고 있고, 삼진 능력이라든지 팀의 에이스가 될 자질까지도 갖추고 있는 선수다. 오클랜드에서도 굉장히 이런 이 친구에 대한 값어치가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복귀 후에 4경기 동안 굉장히 잘해줬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최근 이제 2경기 동안 4.1이닝 9실점 되게 부진했었고, 그 다음에도 5.2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다소간의 러자도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꺾인 모양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워싱턴과 마이애미 맞대결이 6대0으로 워싱턴이 크게 앞서고 있다. 이제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만 해도 마이애미가 워싱턴 상대로 되게 승점을 많이 벌었거든요. 승리수를 많이 가져갔는데 올 시즌은 워싱턴이 확실하게 복수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기도 하고, 마이애미가 좌완 선발한테 약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는 저는 워싱턴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언더 보는 거는 일단은 워싱턴 최근 8경기 7승 1패 상승세인데, 그렇다고 빠따는 뭐 엄청 막 잘 터지는 것까지는 아니었었고, 마이애미는 얘네들 최근 9경기 동안 한 자릿수한테 그치고 있습니다. 타율이 2할 5리밖에 안 되고,
최근 7경기 기준 1승 6패, 팀의 사이클상 지금 안 좋은 형국에 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워싱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베리오스랑 라이블리가 붙어요. 지금 꽤나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죠. 근데 라이블리는 약간 아쉬운 게 이 친구가 지금 개인 5연승을 달리고 있긴 한데 이닝 소화가 조금 아쉬운 거. 올 시즌에 7이닝을 먹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5이닝 정도로 던졌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5이닝 정도 먹으면서 대부분 퀄리티 스타트에 근접한 피칭을 해줬다. 물론 5이닝은 펄스로 안 치지만 그래도 괜찮긴 했었어요, 라이블리가. 그 다음에 이제 베리오스 올 시즌 괜찮은 편이죠. 시즌 방어를 2.93에다가 지금 이제 예년에 비해서도 싱커를 많이 쓰고 있다. 작년부터 싱커랑 슬로브의 비율을 올리면서 이제 좀 안 좋은 상태 포심이라든지 체인지업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고 투구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작년 후반기부터 꽤나 잘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홈이나 원정 차이도 꽤나 있는데 올 시즌에 홈에서는 1.82, 원정 3.88로 홈에서 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베리오스는 딱히 뭐 흠잡을 부분은 없어요. 가끔 뭐 필라델피아한테 3.2이닝 8실점 한 거라든지 좀 자빠질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통상 클리블랜드 상대로 4.66으로 안 좋았었다. 더구나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 미네소타 시절에는 가끔 뭐 7이닝 무실점도 해주고 되게 좋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에는 4.2이닝 6실점 4이닝 8실점 이런 식으로 클블한테는 조금 약한 면모가 있기는 했다. 그래가지고 통상 베리오스는 클리블랜드 애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33타석에 피안타율이 4.29 정도로 매우 안 좋기는 해요.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베리오스는 딱히 크게 들어오는 건 없고 라이블리는 딱히 크게 상대전적이나 들어오는 건 없고 그냥 올 시즌에 이렇게 싱커 같은 공들이 잘 통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낮 경기인데 통산 낮 경기 때는 상당히 잘했다는 것들 그냥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토론토 빠따도 볼품 없고요. 또 6경기 동안 한 자리에서 다 빠지면서 또 생산력이 굉장히 별로인 상태이기도 하고 저도 역시 클리블랜드도 최근 4경기 동안 9안타, 7안타, 9안타, 8안타 이렇게 해주면서 사실 빠따적으로는 양팀 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7.5도 토론토는 언더가 7번, 클리블랜드는 언더가 6번 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저는 클블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클리블랜드가 프렘배당 1.47이라 가지고 별로 맛은 없긴 하네. 자, 다음에 샌디에고 대 이제 뉴욕 매치 대 샌디에고 경기 볼게요. 자, 일단은 맥일 올 시즌 그 부상 복귀하고 나서 몇 경기는 괜찮았었는데 최근 2경기 동안 5이닝 5실점, 4.2이닝 3실점으로 다시금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친구 키도 크고 해가지고 익스텐션 좋고 하면서 꽤나 공을 잘 뿌린다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긴 하네요. 원래도 맥일이 지금 시즌 방어리 3.16으로 엄청 좋은데 이닝 소화를 얼마 안 했기도 하고 경기도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원래도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정도는 아니긴 했었어요. 맥일이 저는 시즌 초반엔 약간은 튀어 있는 모습이다. 통상 홈에서 원정보다 훨씬 더 나았다. 올 시즌도 홈에서는 1.72, 원정 5.40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맥일은 지금 방어는 좋아도 조금은 의심을 더 해야 되기는 해요. 더 지켜봐야 되고 딜런 시즌은 시즌 초반에 이런 바빕 같은 것들이 리그 1, 2 수준이었어요. 작년에는 리그 꼴찌였다가 올 시즌에는 운이 많이 따르고 수비 도움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느덧 좀 잘하다가 요즘에 조금 처맞으면서 3.36까지 방어율이 올랐습니다. 원래 시즌 이닝 대비 적게 맞은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적게 맞은 것들, 삼진 잘 잡는 것들 이런 것들 비율 스탯상으로는 거의 사이영을 한번 도전해볼 정도로 좋은 모양새였는데 최근 이제 경기들에서 3실점, 5실점, 4실점, 3실점, 3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다소간의 방울도 많이 올랐고 이런 좀 수상이랑은 멀어진 모습이 많이 있긴 합니다. 다만 직전 경기 오클랜드한테는 보약을 마시면서 6이닝 실점 8K 경기 좋은 경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팀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딜런 시즌은 지금 매츠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 2.26 정도로 좋았었고 맥일도 샌디에이고 애들한테 2.27 정도로 괜찮은 편이었었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경기는 지금 양팀의 빠따 예측이 정말 어렵다. 통상적으로 매츠는 이제 최근 10경기 중에 8승 2패예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직전 경기에서도 10안타 치고 하면서 사실 빠따 분위기는 매치가 나쁘지 않아. 반면에 샌디에이고는 아주 롤러코스터 행보죠. 최근 3경기 동안 6안타, 5안타, 2안타. 샌디에이고가 원정에서는 올 시즌에 너무 잘 치고 있고 원정 타율이 2할 9푼이다 이랬었는데 어느덧 281까지 내려갔습니다. 원정에서 최근에 못 치면서 많이 내려갔는데 원정에서 7번의 시리즈인가? 한 번 빼고 다 두 자릿수 안타 치고 그 다음에 홈으로 돌아와서도 홈에서 못 친다고 했는데
홈에서 7번 중에 5번을 두 자릿수 안타를 쳤었어요. 그래갖고 샌디에고 빠따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최근 3경기는 또 팍 식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빠따 예측이 정말 어려워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샌디 승에다가 언더보긴 한데 매치가 우한 상대로 홈일 때가 특히 안 좋고 낮 경기까지 포함을 해도 평소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샌디 사이드에다가 언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러키 대 신시내티,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린 레아는 올 시즌에 콤바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여기 아랫줄에 있는 거 XERA 기대 방어율 값이 상당히 이제 좀 구장 보정 같은 것들을 많이 거친다고 했는데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3.3mm라는 괜찮은 방어율 대비 이런 구장 보정을 좀 뺐을 때, 그럴 때는 XERA가 거의 뭐 한 5점대 초반까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콜린 레아는 다소간의 뻥튀기도 있는 투수고 그렇게 뭐 좋게 볼 여지는 별로 없다. 주요 구종들이 특히 많이 처맞고 있는데 다른 서브 구종들은 잘 통한다. 이상한 투수야 한마디로. 콜린 레아 경기는 저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한창 못하다가 직전 경기에서 7이닝 실점으로 또 회복세 되는 모습도 있고 분위기 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레아는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프랭키 몬타스도 그냥 오락가락 많이 하다가 그 저번에 콜로라도 쿠어스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경기에 시카고 컵스한테 1.1이닝 사실점, 컵스가 졸라 못 치고 있었는데 컵스한테까지 쳐맞은 몬타스여가지고 그냥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미네소타 대 오클랜드 경기, 이 경기 어제 밀린 경기입니다. 어제 취소가 돼가지고 더블헤더 1차전에는 이제 시어스가 대신 올라올 것 같아요. 원래는 에스테스였는데 아마도 시어스로 올렸을 것 같다, 뭐 이런 구도인데요. 어제는 제가 미네소타 승사이드에다가 오버하겠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 경기 얘기하면서도 뭐 베일리 오버에 대한 불신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근데 JP 시어스가 나오면은 시어스는 그래도 조금 괜찮거든요. 에스테스보다는 보여준 게 많으니까. 저는 오클랜드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시어스가 이제 통상 미네소타 애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통상 미네소타 애들을 27타석에 1호사 정도로 잘 막았다. 그냥 별로 표본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믿을만한 수치는 아니긴 해요. 베일리 오버도 오클랜드 애들한테 0.077로 13타석이니까 뭐 그냥 조금 만난 거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양팀 다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예측이 굉장히 어렵죠. 다만 이제 요즘에 미네소타 빠따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은 무섭긴 해. 지금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 뭐 그 중에 4경기는 13안타, 24안타, 14안타, 10안타 막 이렇게 폭력적인 빠따로 휘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빡센데, 일단 오클랜드가 최근 7연패입니다. 5안타, 7안타, 8안타, 9안타, 10안타, 4안타, 5안타. 이 와중에 오클랜드가 패배하는 와중에 프렌 정도는 3번 정도 있어요. 그 7패 중에 3번 정도는 프렌권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나는 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있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오클 프렌에다가 언더가고 싶기는 해요. 그만큼 베일리 오버를 조금 만만하게 보는 거거나, 시어스 상대로는 미네소타가 요즘에 좋았던 빠따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터지긴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어스를 올려친다기보다는 미네소타가 이렇게까지나 막 꾸준한 빠따를 보여줬던 게 저번에 한번 막 10경기 연속으로 막 연승 달리고 그럴 때 말고는 없었거든요. 나는 의심스럽지 미네소타는 올 시즌 보면은. 그냥 그런 것들 때문인데 굳이 이 경기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려운 경기이기도 하고. 다음에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지금 휴스턴이 아직 선발이 좀 미정이에요. 원래는 스펜서 아리게이트였다가 어디서는 에릭 라우어가 나올 거다. 저는 일단은 에릭 라우어가 나온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일단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포심 같은 경우들, 원래는 얘가 좌완인데도 한 93마일 대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 봤을 때는 한 91마일밖에 안 나온다. 구속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7.80으로 매우 좋지가 않았다는 점, 그냥 이런 것들 보니까 에릭 라우어가 지금 물부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바로 직전 경기도 5이닝 5실점으로 일주일 전에도 그냥 개털렸었거든. 그래서 콜업 된다고 한들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는 썩 높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마에다는 지금 거의 6점대 가까운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플리터 같은 거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제는 스플리터에 대한 경쟁력도 많이 좀 떨어진 모습들이 있고요. 마에다는 이제는 조금 유통기한이 지난 모습이 아닌가. 작년에는 한창 부진하다가 좋았던 구간이 있었긴 했는데 요즘 좀 꼬라지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최근 2경기 동안 뭐 4.2이닝 5실점, 4이닝 1실점, 일단 이닝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클리블랜드한테는 2이닝 동안 7실점 얻어맞는 적도 있었고, 그냥 마에다는 어쩌다 잘하는 거지 평균적으로는 이제 기준에 좀 미달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 정도로 마에다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고요. 자, 어제 이제 디트로이트가 벌랜더를 개털었거든요. 저는 그 경기 벌랜더 대 이제 플레어티 경기, 휴스턴의 홈바다가 무서워가지고 이거 조금 빡센데.
그리고 벌랜더가 통상 디트로이트 친정팀한테 좋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제 그냥 디트로이트가 초장에 벌랜더를 그냥 보내버렸죠. 그런 경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홈 휴스턴은 좋게 볼만하다. 얘네들 뭐 맨날 말하는 게 그 홈에서의 홈런 수치들 원정에 거의 2배 가깝게 홈에서는 많이 치고 있고 뭐 디트로이트가 내일 저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굉장히 올 시즌 안 좋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난 일단 상대가 라우어라는 거 좀 가벼워 보인다는 점. 라우어 옛날에 미러키 시절에는 그래도 한 4, 5 선발 정도로 경쟁력이 꽤나 있었는데 이제 그 2023년에 구속이 크게 떨어진 이후로는 경쟁력 같은 것도 많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의 투구 내용 같은 것들 봤거든요. 4월 달 건가? 근데 그때도 포심 구속이 한 91마밖에 안 나오더라고. 여전히 구속 회복이 안 된 좌완 투수라면은 딱히 걱정할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비어링 같은 좌완 킬러도 있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휴스턴이 8.5 기준으로 언더가 7번이다 이런 게 조금 걸리는데 디트로이트는 오바가 8번이라 하고 저는 양팀 좀 오바 같은 거 났으면 좋겠네요. 그냥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이 경기도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조금 지금 미정이거든요. 어디서는 뭐 달튼 제프리스가 나올 거다. 뭐 오클랜드에서도 버려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버려지고 되게 별로예요. 메이저리그 올 시즌 2경기 동안 되게 안 좋았었고 17점 3육이었었고 최근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 6.10 뭐 이닝 대비 삼진은 못 잡고 볼넷은 많이 주는 딱히 이런 친구를 메이저리그로 올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뭐 피츠버그가 아무래도 선발에 대한 이런 좀 구멍이 많다 보니까 공백이 있다 보니까 올려 쓴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가 쿠어스에서 갑작스럽게 뭐 괜찮게 해주리라 그런 상상은 좀 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다코다 어드슨 이 친구는 한창 잘해주다가 이제 직전 경기 때 조금 빠그라진 모습이 있었었죠. 최근에 신시내티한테 아마 4.1이닝 사실점으로 안 좋았는데 바로 미네소타한테 6.2이닝 1자책으로 호투하기도 하고 그 전에 다저스한테도 7이닝 실점으로 굉장히 잘해주기도 하고요. 그냥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6이닝 2실점 해주고 원래 그냥 다코다 허슨이 한마디로 신시내티한테 한번 고전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나도 다코다더스는 잘 모르겠어. 그냥 땅볼 유도 비율 괜찮고 옛날에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는 몰리나랑 합을 맞출 때는 좋았었다. 약간 몰리나 발을 받은 투수다 이런 얘기들을 했긴 했는데 근데 지금 콜로라도에서는 제가 원래 3명의 투수들 퀀트릴, 곰버 걔네들은 믿을만 하다라고 했는데 다코다더슨도 이제는 거기에 끼기가 손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펠트너 같은 애들이나 곰버 이런 애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조금 의심스럽고 다코다더슨 경기는 믿을만 하거든요. 나는 이 경기가 콜로라도가 역배길래 이게 왜 또 콜로라도 역배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뭐 피츠버그 선발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나는 갈만한 것 같아. 조금 더 난 다코다우슨이 처맞을 것 같은데 내일 양팀 다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지 않냐, 평소보다 잘 치지 않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은 뭐 오바 같은 거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피츠버그 선발이 좀 미정이긴 한데 얼마 전에 또 피츠버그가 불펜데도 돌렸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막 OTG 같은 애들도 못 쓸 거고 롱릴리프로 가져간 애들 못 쓸 것 같고 콜로라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저는요. 콜로라도 사이드에다가 굳이 간다면 오바 볼 것 같기는 해. 10.5 정도면은.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천사인데 제가 요즘에 천사 투수가 와꾸가 괜찮을 때는 천사 사이드를 종종 봤었어요. 그 산도발 경기 때 역전승까지 거두기도 하고 괜찮거든요. 저번에 또 앤더슨 상대로도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맥을 못 추기도 하고 내일은 근데 이제 벤 조이스예요. 이 선수 되게 유명한 선수죠. 그 폭발적인 구속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이 속구 공략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는 벤 조이스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 카일 해리스는 올 시즌 풀타임 선발로 이렇게 나오면서 77.1이닝 동안 3.96으로 괜찮은 그런 활약을 해주고 있긴 하다. 딱히 홈이랑 원정 차이가 없는데 기록상으로나 비율상으로는 홈에서 뭐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삼진 숫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좋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벤 조이스가 폭발적인 구속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뭐 얘기거리는 많지만은 실속은 해리슨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 나는 양팀 다 내일 빠따는 상장이 잘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특히 천사는 요즘에 이 불펜이 많이 쳐맞았었다. 한 일주일 기준으로도 많이 거의 한 0.5가량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샘플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3경기 동안 뭐 10안타고 최근 10경기도 뭐 2할 4푼 3리 그렇게 빠따적으로 나락을 간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빠따상으로는 나쁘지 않고 물론 천사도 최근 6경기 동안 12안타 11안타 14안타 6안타 11안타 6안타 정도로 빠따는 많이 살아나기는 했어. 그래서 천사도
해리슨 공략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저는 뭐 샘플 사이드에다가 오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대 텍사스는 일단은 데인던이 나오는 날은 굳이 이 경기를 텍사스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작년에는 이제 그 디그롬 대처 선발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준 구간이 있었다. 근데 막 시즌 방울 2점대 초반 이렇게 하다가 종국에는 3.76으로 마감을 했었고 올 시즌은 4.80으로 딱히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특히 최근 들어서도 실점이 꽤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반면에 로건 길버트 얘도 한 번씩은 크게 쳐맞는데 그래도 최근 경기들은 이렇게 퀄스트 피칭이 꽤나 많습니다. T-모바일 파크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로건 길버트는 시즌 방울도 3.19고 꾸준하게 나쁘지 않은 활약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뭐 눈에 또 하나 들어오는 거는 통상 이제 로건 길버트와 이 데인 더닝의 상대 전적 같은 건데 자 먼저 데인 더닝은 시애틀 애들한테 276 정도로 많이 맞는데도 좋지가 않았다. 로건 길버트는 텍사스 애들을 218 정도로 요리를 잘했다. 뭐 장타율 같은 것들은 조금 높게 찍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데인 더닝이 더 높습니다. 뭐 물론 큰 거 한 방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통상 길버트가 텍사스 애들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2.54거든요. 최근 9경기로 줄이면은 사실점이 한 번도 없네요. 무튼 길버트는 텍사스 상대로 굉장히 좋았던 면모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시애틀 승사이드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요즘에 텍사스 빠따가 슬그머니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 시애틀도 생각보다는 최근 홈 6경기를 펼치고 있는데도 빠따가 그래도 꽤 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오바 같은 것도 눌러봄직은 해. 근데 굳이 시애틀 경기 시애틀이 올 시즌 홈에서 평균적으로 6.6점밖에 안 납니다. 이런 경기여가지고 딱히 글쎄 오바를 누른 메리트가 있나 싶긴 하네. 다음 경기 다저스 대 캔자 경기인데 나는 이거 일단은 글래스노우 대 싱어 올 시즌 양 팀에서 괜찮게 해주는 선수들이긴 해요. 글래스노우 시즌 방어는 3.24에다가 지금 리그 삼진 선두 뭐 이런 친구죠. 브래디 싱어 3.30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어도 방어율이 그래도 지난 몇 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양상이 있거든요. 2022년이 캔자에서 에이스 노릇하던 시점인데 거의 뭐 그때 수준을 필적하니까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둘 다. 다만 이제 글래스노우는 특히 요즘에 바로 직전 경기에서 6이닝 5실점. 더구나 얘는 글래스노우가 좀 괜찮게 던져줄 때에도 수운이 많이 안 따르거든요. 최근 6경기 중에 0승 4패 뭐 이런 꼬라지여가지고 다저스 빠따도 요즘 조금 의심스럽고 글래스노우 개인도 이게 운이 조금 안 따르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들은 나긴 납니다. 뭐 프레디 싱어도 직전 경기 때 양키스한테 한번 5.2인 실점으로 크게 쳐맞은 바가 있었다. 점차 시즌 초반에는 확 튀게 좋았었다가 요즘 들어서는 조금 평균 회귀를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싱어도 양 선수 모두 다 근데 상대팀 타자들한테는 좀 약한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브래디 싱어는 다저스 애들한테 297 정도로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캔자스시티에서 다저스를 상대를 했을 때는 6이닝 무실점 7이닝 실점으로 좋았었거든요. 아무래도 막 오타니 같은 애들한테 약하다 보니까 원래 싱어가 조금 약하던 친구들이 다저스로 영입이 돼서 그렇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일러 글래스노우도 통산 4경기 동안 캔자스시티 상대로 1.88인데 근데 정작 이런 상대 전적은 40타석 동안 278 정도로 캔자이들한테 약한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방어를 믿어야 할지 상대 전적 타율 같은 것들을 믿어야 할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일 뭐 양팀 선수 양팀 뭐 빠따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고 하거든요. 근데 고민이 너무 많아. 솔직히 다저스나 캔자 빠따 어느 정도 포텐셜은 있는 팀들이잖아요. 근데 선발들이 조금 이제 평소보다는 플러스급 친구들이 나온다는 점 이런 게 고민인데 저는 이래도 얘네들의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7.5면은 오바 갈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글래스노우가 아주 그냥 경기를 닫아주는 활약 그런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나는 오바 같은 거 볼만은 할 것 같아. 이 경기는 굳이 따진다면은 언더보다는 오바일 것 같고 물론 뭐 그런 활약은 싱어한테 기대하기는 어렵고 글래스노우한테 기대할 만큼 다저스가 아무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승이나 마헨이나 나는 둘 다 배당이 별로여가지고 승이나 그런 사이드는 안 가고 싶고 오바 정도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저스가 요즘에 뭐 7안타, 5안타, 8안타, 6안타로 빠따가 또 약간 흐물흐물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거 이런 게 아쉽기는 한데 7.5면은 좀 만만해 보이긴 하네요. 저는요. 다음 애리조나 대 화삭 경기. 자 일단 왁구부터 몽고메리가 나오긴 하는데 상대편에는 드류 소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는 5이닝 1자책 괜찮은 경기를 하긴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고 막 딱히 이 친구의 공이 좋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볼넷을 안 준다거나 그런 편도 아니고 메이저리그 데뷔 첫 경기부터 시애틀 상대로 세이프코 필드에서 괜찮은 데뷔전 하긴 했지만은
저는 별로 믿음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몽고메리 지금 5.2이닝 3실점으로 직전 경기는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 회복을 한 게 그겁니다. 그전 경기 2이닝 6실점, 그전 경기 4이닝 8실점 뭐 이런 꼬라지여가지고 올 시즌 몽고메리가 6.23이거든요. 제가 뭐 지난 몇 년 동안 몽고메리를 꽤나 미드맨처럼 이렇게 삼아왔다. 작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도 되게 잘했었고 텍사스 이적한 이후에도 굉장히 잘하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이닝 대비 피안타가 너무나도 많은 시점이고 52이닝 동안 원래도 삼진을 잘 나는 편은 아닌데 52이닝 동안 삼진 32개는 그냥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 없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몽고메리는 저는 의심스러워요 많이. 다만 요즘에 양팀에 빠따 생각을 하면은 애리조나가 최근 6경기 동안 15안타 15안타 6안타 9안타 10안타 10안타 그래도 빠따가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이고 화싹도 저는 여러 차례 구단 14연패 신기록 연패 신기록을 깨뜨린 이후에는 그래도 빠따가 꽤 봐줄만 하거든요.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모양새고 최근 10경기 동안 홈런도 18방을 까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나는 좀 오바 같은 거 보고 싶네. 몽고메리가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통상 화이트삭스 애들한테 42타석에 3곰8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는 것들. 아무래도 요즘에 애리조나 빠따면은 신인 선발 정도는 조금 어떻게 메이저리그 쓴맛을 보게 해줄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애리조나가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8번이나 된다고 하기도 하고 오바 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승패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애리조나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데 배당도 별로고 몽고메리 경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벌써 지금 메이저리그 마지막 경기인데 자 보스턴 대 양키스 경기 커터 크로포드랑 스트로먼인데 자 커터 크로포드는 제가 시즌 내내 시즌 초반에 엄청 좋았던 활약 비해서 요즘에는 활약이 아쉽다. 최근 4경기 동안 4.1이닝 6실점, 6이닝 5실점, 6이닝 6실점, 6이닝 4실점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일단 크로포드의 가치를 많이 좀 떨어뜨린 감이 있는데 근데 얘가 작년에는요 이름이 얘가 커터 크로포드거든요. 주우기도 커터긴 해. 크로포드의 커터가 양키스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을 가져왔었다. 양키스 상대로 통산 6경기 동안 1.90으로 매우 좋긴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양키스 빠따가 오래 갔지 않았었죠. 작년에는 뭐 양키스가 거의 뭐 빠따 29등 30등 했었으니까. 반면에 올 시즌은 2등 수준의 빠따고. 무튼 커터 크로포드가 요즘엔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만큼 양키스 상대로 통산 전적은 좋아도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싶고요. 뭐 이런 것들 마커스 스트로먼도 의심은 있어. 그 양키스 선발들이 한창 잘해주던 구간 그때는 스트로먼도 엄청 잘했습니다. 한 4경기 동안 3실점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이닝들을 막 6이닝 이상 먹어주고 7이닝 이상 먹은 것도 2경기씩 이랬는데 미네소타한테 4.2이닝 5실점을 하더니 약간 흐름이 끊겼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경기 때 캔자 상대로 5.2이닝 5실점 바로 좋은 호투를 해줬었거든요. 이게 스트로먼이 올 시즌에는 2.94로 방어는 좋아. 작년에도 전반기 때 이랬었어요. 되게 좋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홈런이 많다는 점. 작년 이제 그 136이닝 동안 9홈런이었는데 지금 79.2이닝 만에 벌써 10홈런이에요. 땅볼 투수이니만큼 피홈런 같은 것들은 조금 적게 줘야 되는데 홈런이 많은 점은 조금 좀 거슬린다. 이런 얘기들은 할만하긴 합니다. 다만 스트로먼도 통산 이제 보스턴 상대로 3.41 정도에다가 그 근래 들어서는 대부분의 경기들을 이제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 이상 6이닝 정도 먹으면서 한 무실점, 1실점 이렇게 하는 경기들도 많았었고 딱 한 번 그냥 5이닝 4실점이 흠이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도 보스턴 상대 전적은 좋았다. 그런 만큼 양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스트로먼은 보스턴 애들한테 1-4-3 정도로 좋았었고 커터 크로포드는 1-3-0 정도로 양키스 애들을 매우 잘 막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크로포드의 과거 이런 데이터는 요즘 상태를 보면 써먹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양팀 다 빠따는 괜찮은 편입니다. 양키스가 좀 오락가락하고 보스턴도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뭐 직전 경기나 최근 빠따 흐름상으로는 둘 다 그래도 꽤나 치는 편에 속하긴 해요. 특히 보스턴이. 그래가지고 나는 좀 고민이 있는데 저는 양키 사이드에다가 오바보고 싶긴 한데요. 근데 이건 좀 아다리가 안 맞아. 선발상으로는 크로포드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양키스 빠따는 보스턴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잘 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위기상으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려운데 그냥 제 답은 양키스 사이드에다가 오바하기는 하네요. 자, 내일 폴란드 대 네덜란드. 이것도 사실은 대회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양팀 다 조금 실망스러웠었어요. 특히 폴란드는 알바니아랑 아마 체코? 이렇게 같이 속한 조에서
되게 실망스러운 그런 예선이었었다. 예선을 3위로 마무리를 하고 네이션스리그 성적 덕에 플레이오프로 갔는데 다소간에 어렵게 진출을 한 셈이었었죠. 레반도프스키라는 역대급 스트라이커, 폴란드의 비즈니의 그 보니에크라든지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폴란드가 옛날에는 월드컵 4강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세대들을 뒤져봐도 레반도프스키만한 공격수가 없었는데 근데도 레비가 이렇게 유로 대회나 월드컵에서 실적은 아예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보면은 폴란드가 전반전이랑 후반전에 이런 그 경기력 차이가 매우 심한 편이에요. 단순히 득점이나 실점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만 봐도 그냥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양 팀의 이제 뭐 최근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네덜란드가 전부 다 이렇게 승리하거나 무승부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폴란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덜란드 상대로 승리를 해봤던 게 1979년 이때면 아까 말씀드린 그 즈비그니에프 보니에크 그 얘네들 폴란드 축구 역사상 가장 정점이었을 때, 그리고 네덜란드는 그 이제 크루이프의 세대가 끝나면서 약간은 오렌지 삼총사라든지 그런 세대가 나오기 전에 약간 과도기일 때, 그럴 때 이겨왔던 게 전부고, 양팀 간의 맞대결 전적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가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보면요, 야, 학포가 선발을 나올 정도인가? 이 정도로 지금의 네덜란드가 많이 좀 골짜기 세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대파이도 엄밀히 말하면 그렇고, 사비 시몬스는 앞으로 미래를 조금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네덜란드가 후방은 되게 튼튼합니다. 레버쿠젠에서 아주 폭발적인 시즌을 보낸 프림퐁, 나단 아케, 더리게트, 반다이크 수비진이면 아주 훌륭한 편이죠. 중원이 원래는 쿠프메이너스나 대용 이런 친구들이 나올만 했는데 좀 부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선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네덜란드는 중원이나 수비는 아주 좋은 편인데 이게 좀 부상이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네요. 근데도 네덜란드가 요즘에 표방하는 축구 같은 거 보면은 확연하게 폴란드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나는 네덜란드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고 싶네. 네덜란드의 축구하는 모양새를 보면은 솔직히 네덜란드를 좀 낮게 봐요. 네임밸류도 전부 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약간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를 좀 낮게 보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만큼 폴란드를 더 낮게 본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네덜란드 사이드에다가 최대 한번 마행까지 질러볼 만한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요즘 유로 분위기처럼 오바 게임도 나올만 하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슬로베니아 대 덴마크. 자, 일단 슬로베니아는 잘 좀 예상이 안 되기는 해요. 전방, 중원, 후방 골리 하나씩 핵심 선수가 포진되어 있다. 다만 이제 그 전 세대 일리치치가 활약하던 세대라든지 야스민 쿠르티치 이런 애들이 있을 때보다는 다소간에 좀 가벼운 모양새가 있기는 합니다. 얘네들 그래도 유로 예선에서 바로 덴마크랑 맞상대를 했었거든요. 둘이 같은 조였어. 근데 두 번의 경기에서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덴마크가 홈에서 승리를 했다. 근데 눈에 들어온 거는 그 덴마크 홈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이 2대1로 승리한 경기에서는 슬로베니아가 다소간의 라인업이 조금 많이 좀 힘을 뺐었거든요. 이게 슬로베니아가 진출이 확정적이었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슬로베니아가 약간 라인업을 조금 가볍게 하긴 했었더라고요. 덴마크는 좀 분석이 어려워요. 얘네들 제가 맨날 말하는 거는 뭐 기대 이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다. 지금 그전 세대 에릭센이나 케빈 델라니 같은 애들, 뭐 호이비에르도 엄밀히 말하는 그전 세대고 슈마이켈도 그렇고, 전 세대에 비해서는 그 뒷세대가 좀 아쉬운 편이에요. 특히 작년 대회 때 잘했던 담스구르 같은 애들의 이런 성장세가 끊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덴마크에서 그 전에 좀 이 친구가 앞으로 뜰 거다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걔네들이 똑바로 못 큰 게 좀 아쉽다. 그래도 여전히 유럽 레벨에서는 경쟁할 만한 스쿼드이기는 하죠. 다만 얘네들이 요즘에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이런 유로 예선에서도 딱히 좋지는 못했다는 점. 올 시즌 핀란드나 카자흐스탄, 북아일랜드, 산마리노 이런 조였으면은 덴마크가 그냥 무난하게 1위를 딱 확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자빠지면서 덴마크가 좀 주워먹기 식으로 그렇게 1위를 차지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저는 어제 말했던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팀들처럼 대회 준비 과정이 썩 딱히는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어제 스위스처럼 갑자기 본선에서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은, 저는 준비 과정이나 요즘의 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슬로베니아의 프레이라든지 무승부 오바 이런 것들 그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슬로베니아가 꽤나 옛날에는 그냥 아주 무색무취였어. 그래서 그냥 언더게임 가면 편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친선전이라든지 유로 예선 이런 데서도 점수가 적게 나는 편이 아니거든요, 슬로베니아가. 오히려 덴마크가 점수가 적게 나면 적게 났지. 그래서 나는 일단은 오바 같은 거 괜찮아 보여, 배당 대비. 슬로베니아의 프렌도 괜찮고 무승부 배당도 좋은데, 욕심을 조금 덜 낸다면 슬로베니아 프렌일 것 같고요. 그냥 나는 이거 덴마크의 일반승 배당 자체가 너무 좀 별로다 보니까, 물론 뭐 굳이 저처럼 이렇게 굳이 고배당을 택할 필요는 없지만요, 덴마크 일반승 갈 바에는 이런 고배당 노리는 게 나을 만한 경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르비아 대 잉글랜드인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그림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잉글랜드는 지금
최근 몇 년간 가렛 사우스게이트 감독 아래에서 월드컵이나 유로에서 전에 없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막 원래는 사실 토너먼트에서 일찌감치 자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사우스게이트 체제에서는 수비가 특히 단단히 있게 유지가 되면서 좋은 성적들을 거둬왔는데 문제는 지금 잉글랜드가 지금 스톤스가 질병 이슈 때문에 개막전을 결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스콘스랑 오랫동안 잉글랜드가 좋은 메이저 대회 성적을 가져갔던 와중에 맥과이어가 파트너였는데 맥과이어도 이번에 부상 때문에 대회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맥과이어가 욕은 많이 먹어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활약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애국자 같은 면모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루크쇼 올 시즌에 유리몸 때문에 부상이 상당히 많은 와중 때문에 정상적인 활약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트리피어는 올 시즌 그냥 너무 별로였었다. 오른쪽이나 왼쪽 뉴캐슬에서 그냥 아주 좀 저는 별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리피어가 뭐 호러쇼도 많이 펼치고 그랬어가지고 트리피어도 뭔가 선발 기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선수들도 이제 대체자들은 부상 같은 게 좀 많았었고 전반적으로 잉글랜드가 수비진이 지난번 대회나 월드컵 때보다도 너무 좀 빡세. 물론 뭐 콴사라든지 게히 루이스 덩크 이런 애들이 뭐 리그에서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줬다고 합니다만은 과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3사절 군단의 유니폼을 입고 대회급으로 이렇게 뛰어줄 수 있을 정도인가? 저는 그거는 조금 고민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잉글랜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비진의 활약 덕에 대회를 잘 치는 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전보다는 아쉽다. 코비 마이누 메뉴에서 되게 올려쳐지고 있는 선수이긴 한데 어디까지나 젊은 선수고 이런 유로 본선에서 과연 주전감으로 이렇게 뛸 만한 선수인가? 저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벨링엄은 올 시즌 되게 좋은 시즌 보냈지만은 후반기보다는 전반기가 나았다는 점, 그리고 필포딘이나 사카 둘 다 훌륭한 시즌 보낸 건 맞아요. 저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둘 다 중앙지향적인 성격도 조금 있고 잉글랜드가 좌우로 좀 측면 지원이 약할만 하다. 포진상으로 이런 점들이 난 좀 걱정이 많이 있어. 잉글랜드 전술상으로나 선수 구성상으로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잉글랜드가 이번에 유로 우승 배당 1등이었잖아요. 나는 솔직히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세르비아, 늘 말하지만은 세르비아는 조직력보다는 재능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 옛날에 유고 연방 시절에는요, 유로 초대대회 준우승, 그리고 이탈리아와의 68년 대회 준우승, 이런 식으로 유고 연방 때는 되게 잘 나갔던 게 맞아요. 세르비아 이렇게 뭐 다른 나라를 독립하고 나서 유고 연방이 찢어지고 난 이후에서는 세르비아가 메이저 토너먼트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결과를 낸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저는 이런 모레알 같은 조직력 탓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비디치 같은 애도 있었던 그때 당시의 수비진보다도 지금은 밀렌코비치 정도 말고는 딱히 믿을만한 수비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양쪽에 이제 코스티나 지브코비치 모두 다 조금 다소간의 공격적인 성향이 짙다. 이런 얘기가 조금 할 만한 것 같고 중원 구성도 타디치는 당연히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짙은 선수고요. 밀린코비치 사비치도 그런 성향인데 네마냐 구델도 수비 부담을 짊어지기에는 다소간에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루키치라든지 일리치 이런 살림꾼들이 조금 더 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용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세르비아가. 물론 뭐 전방에 미트로비치라든지 블라오비치 둘 다 세르비아에서는 그리고 뭐 유망 이런 빅네임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재능들은 훌륭한데 저는 약간 밸런스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 세르비아나 잉글랜드나 다소간에 하자가 조금 있다. 난 이런 생각이거든. 세르비아도 대회 준비 과정이 되게 쉬운 조여가지고 헝가리랑 1, 2위를 나눠먹는 조긴 했는데 대회 준비 과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이제 유로 앞둔 친선전도 그렇고 잉글랜드는 이런 기대치에 비해서는 구성이 조금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도 있고 양 팀이 이제 만났던 게 2003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상대 전적도 딱히 볼 게 없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다른 앞서 나왔던 독일이 막 스코틀랜드 부순 경기라든지 스페인이 부순 경기 그런 경기들처럼 원사이드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는 그냥 잉글랜드의 햄무 같은 거 보고 싶어요. 선수 면면도 그렇고 좀 잉글랜드를 깎아내리는 셈이기는 하죠. 세르비아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진 않는다. 구성도 딱 마음에 들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잉글랜드 일반승이나 뭐 그런 것들 배당이 너무 별로고 지금 현재 얘네들의 위치에 비해서 나는 배당이 좀 별로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의 햄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